Lately, I've been thinking, I want you to be happier. I want you to be happier. When the morning comes and we see what we've become. In the cold light of day, we're a flame in the wind, not the fire that we begun. Every argument, every word we can't take back. Cause with all that has happened, I think that we both know the way that the story ends. Then only for a minute. 용량이 크다는 거야. 용량이 크다는 거야. Change my mind, 'cause this just 상승하죠. 불력이 상승하죠. 그러니까 I wanna raise your 이 그러면 그 온도가 1점이고 I want to see you smile. Know that 1m 충분히 해야 돼요. leave. 왜 실제로 설비나 어떤 이런 들어가는 어떤 모든 부분 그다음에 사람이 기술자 책 한 권만 놓고 조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To leave. Lately, I've been thinking, I want you to be happier. I want you to be happier. When the evening falls and I'm left there with my thoughts and the image of you being with someone else, well, it's eating me up inside. But we ran our course, we pretended we're okay. Now if we jump together, at least we can swim far away from the wreck we made. Then only for a minute I want to change my mind, 'cause this just don't feel right to me. I wanna raise your spirit. 반갑습니다. 저는 의료 심화반을 소방기술사 심화반을 담당하고 있는 이화진 기술사입니다. 식사도 못 하시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기술사 공부를 참 오래 했는데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도 되겠죠? 예. 이번 시험 문제는 사실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이한 문제인데 이 소방 기술사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글쎄 뭐라고 그럴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생각이나 이런 걸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교재나 아니면 뭐 이런 전문 서적도 많이 보시지만 소방 기술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보는 관점이 재난 안전 전문가가 소방 기술사입니다. 우리가 보는 소방 뭐 기계도 있고 뭐 건축법도 있고 많이 배우는데 지금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문제 풀이를 이렇게 풀지만 사실 뭐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써야 되는데 우리가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적다 보면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오늘 제가 이제 문제풀이에는 키워드는 어떤 이해하고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소방기술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의 답을 다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뭐 PTP 이런 건 준비를 못했습니다. 잘 할지도 모르고 사실 소방기술사 공부에 이제 합격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이 강단에 쓴 그 이유는 하나에 저는 일단 현장 경험도 많고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소방이라는 이 법 규정하고 또 이 그 외국 규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실무적으로 이렇게 좀 심화반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교시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그 옥내소화전 설비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그 내용의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이 있어요. 내열배선의 기능, 그 다음에 종류에 따른 배선 공사 방법,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방법을 설명하고 내열배선의 성능 검증 방법 중
적절한 검증 발명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거 생각을 해보면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암기하는 그런 내용을 조금만 응용을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자, 내화 배선과 내열 배선의 기능은 뭘까요? 기능. 첫 번째, 1교시 물어보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능을 물어봤고, 두 번째 물어본 내용이 배선 공사 방법. 세 번째 물어본 게 많이도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뭐 시험 방법. 시험 방법도 물어봤어요. 그죠? 네 번째 물어본 게 뭘 물어봤냐면 성능 검증 방법 중에 적절한 검증 방법을 갖다가 설명해래요. 검증 방법. 이렇게 네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왜 적어놨냐면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드리라고 전화 준 겁니다. 네 가지를 물어봤는데, 자, 내화배선과 내열배선이라는 어떤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내화배선은 뭐고 내열배선은 뭔가. 근데 우리가 이 내화배선, 내열배선을 전기에서 생각하는 개념하고 소방에서 생각하는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방에서 이 내화, 내열배선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은 이 기능에 대해서 요건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용이죠. 이 내화배선이라는 어떤 개념은 전원을 공급하는데 이 전원이 끊어지면 어떤 소방 설비가 동작을 안 하겠죠. 그런 개념이고, 요 내열배선은 제어 개념입니다. 제어 개념.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돼도 전원이 공급이 돼가지고 소방법을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법 기준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놨냐 하면, 소방에 쓰이는 종류가 여러 가지 보통 일반적으로 8가지 종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화재 안전 기준, 옥내 소화전 뒤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내화배선이나 내열배선에서 성능이 안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상황이 되고 화재가 나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내화라는 건 이 화재의 내력, 화재의 견디는 어떤 그런 인정이 돼야 되는데, 내화라는 이 부분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는 불이 나도 이게 안 끊어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내화배선을 갖다 하면 뒤에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뒷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요것도 분명히 화재 안전 기준에 있는 내용인데, 내화 성능을 갖는 어떤 구조물이 어떤 구조물일까요? 우리가 방화구획을 한 게 내화 성능을 갖고 있죠.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배선 전용실, 보통 EPSC를 얘기하는 거죠. 배선 전용실,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설치해야 된다. 이럴 때 내화 성능을 갖는 그런 기능을 갖는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배도 고픈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화재 안전 기준 맨 밑에 보면 MI 케이블이라고 그랬어요. MI 케이블. 이거는 산화 알루미늄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불나도 안 탑니다. 그래서 이건 노출배선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내화 성능이 나올 수 있는 나오려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뒤에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매설을 하면 돼요. 매설을. 어떤 식으로 매설해요? 벽체나 바닥으로부터 25mm를 갖다 배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설하면 내화 성능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준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FR8 케이블에 대한 말이 있죠. 거기 보면. 근데 제가 볼 땐 이 FR8은 실질적으로 내화 배선, 노출 배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전기에서 생각하는 내화 배선하고 내열 배선은
FR3하고 FR8을 갖다가 내화 배선으로 줬고 FR3를 내열 배선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어요. 소방하고 전기하고 개념이 틀린 게 그렇습니다. 전기에서 만약에 무정전으로 받는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발전기를 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전력기, 산전에서 두 라인을 받아가지고 이 라인이 죽으면 그 옆에 라인을 쓰든지 아니면 자동철대 ALTS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 라인을 깔아서 이중 배선을 하게 해서 쓰는 게 무정전 시스템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개념인데 소방에서 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불이 나더라도 전원이 공급되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비상전원 설비 같은 걸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상전원이라는 어떤 개념도 소방하고 전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먼저 아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공사 방법은 내화하고 내열 어떤 이런 부분에 공사 방법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매설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매설 공사가 금속관 제2종 금속재 가열 전송관 합성 수증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 제2종 금속재 가열 전송관을 보신 분이 있어요? 제2종 금속재 가열 전송관. 우리가 플렉시블이라고 쓰는 건 전부 다 제1종 가열 전송관입니다. 제가 옛날에 할 때도 제2종 아마 가열 전송관을 아마 외국에서 수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 그런데 내열 배선 같은 경우는 뭐 금속과 뭐 틀리죠. 자체가. 그래서 내열하고 내열은 열에 견디는 거고, 내화는 불에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정확히 좀 이해를 하시면, 이런 부분을 공부했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어본 게 뭐냐면 시험 방법이에요, 시험 방법. 이 시험 방법은 화재안전 기준에 뭐 마이너스 750도 플러스 마이너스에 뭐 3시간 가열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가 있죠. 내용이. 그게 시험 방법입니다.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검증 방법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건 좀 쓰기가 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거를 갖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냐 하면 내열 배선의 성능 검증 방법 중 적절한 검증 방법이래. 적절한 검증 방법. 이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를 했느냐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성능 시험인 거는 우리 소방기구는 있죠. 소방기구라는 어떤 이런 설비나 모든 부분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성능 시험 기술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 보면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전선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준의 기술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법제처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사실 공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소방 공부가 범위가 좀 넓은데 여기까지 공부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이해만 하면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그 시험을 할 때 어떤 시험을 했냐면 뭐 난연성 시험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연소가스 뭐 이런 부식성 시험도 있을 거고 이런 대충 내용이거든요. 이런 거 한번 들어가서 대충 키워드만 잡아서 이런 시험을 해서 이렇게 시험을 검증을 합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방 기술사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소방 기술사로서의 생각이에요. 그걸 갖다 응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렇다. 이게 맞는 정답이에요. 그 교재에는 어떤 이런 부분은 교재들이 많고 다 그게 유명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관연도 문제에 나온 걸 풀어 쓴 거예요,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소방기술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프로페셔널 엔지니어거든요. 재난안전 전문가예요,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는 사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설명할 게 있네. 그게 보면은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그림이 하나 그려 있죠. 거기에 보면 그림이 우리가 이제 배선 전용 샤프트를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EPS-C라고 그랬는데 EPS-C를 들어가면 소방하고 다른 전기나 통신 쪽하고 분리를 해라. 세퍼레이팅을 해가지고 격벽을 설치해라. 아니면 15cm 이상 띄어놔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전류가 흐르면 전기장이나 자개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간섭이 됩니다. 간섭이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전류값을, 이 신호값을 보낼 때 간섭을 받으니까 그런 얘기 있는데 여기 아마 뒤에 문제 가면 전기
어디 있죠? 6번 문제인가? 보면은 거기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맞아. 6번 문제가 있네. 그래서 1번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죠. 이게 다 뭐냐면, 내열 전선의 성능 시험 기술 기준에 있는 걸 그냥 복제에다가 쓴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다 쓰면 안 되고, 이해한 만큼은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방펌프 유지 관리 시험 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첫 번째는 체절 운전. 그 다음에 NFPA 25에서 전기 모터 펌프 최소 10분 동안 구동하는 이유. NFP 25의 디젤 펌프는 최소 30분 동안 구동하는 이유. 근데 이걸 갖다 25점으로 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여기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좀 하나 있어요. NFPA 25라는 게 뭔가? 이 NFPA 20,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도 하자안전 NFSC 101부터 쭉 나가는 코드가 있죠. 그 NFPA 25 코드는 소방펌프만 별도로 만들어 놓은 소방펌프용 전용 코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 NFPA 25라는 소방펌프를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 소방펌프가 중요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 소방펌프가 얼마큼 중요하냐면, 제가, 이 NFPA 외국인 회사에서 오래 있으면서 이 NFP 쪽, 코드 쪽을 많이 좀 이렇게 좀 검토를 해봤거든요. 왜 걔들은 이런 걸 갖다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체절 운전 시험 방법을 보면, 체절 운전은 어차피, 체절 운전이 어떻게 되죠? 무슨 있으면? 압력과 유량에 가는 PQ 곡선을 아시죠? 보통 여기가, 우리가 정압 곡선이라 이게 보통, 여기가 100%죠, 여기가? 펌프는 항상 일반 펌프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일반 펌프는 이 어떤 정압 곡선점이 하나예요, 딱. 이게 딱 압력과 유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소방은 유량에 따라서 정압 곡선이 변해져.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소방펌프에 대한 일반 펌프가 차이가 뭐냐면 유량에 따라 정압 곡선이 변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크 헤드가 하나를 더 터졌을 때 기준을 봤을 때 계속 터지게 되면 유량이 커지겠죠. 거기서 압력이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최대 유량 150%일 때 60%, 65% 이상이 나와야 되고 최저 압력은 140% 미만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최저 압력은 유량이 0일 때 최저 압력 시험을 해서 정말 이 140% 밑으로 나오나 안 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최저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최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펌프가 돌 때 펌프가 과열되지 말라고 그 온도 상승 방지를 하기 위해서 릴리프 밸브를 달아놓는데 그 릴리프 밸브가 최저 압력 밑에 동작을 하거든요. 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정말적으로 이 140%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는 릴리프 밸브를 잠궈야 될 거 아니에요. 잠그고. 그래야 정확히 나오죠. 여기서 유수가 흘러나오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시험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수동 방법이 있을 거고 자동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펌프 보통 테스트 할 때 수동 같은 경우는 일단 MCC를 놓고 뭐 릴리프 잠그고 위에 있는 개폐 밸브 잠그고 그러고 나서 펌프를 돌려면 이게 180%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차피 밸브를 잠궈 놓고 릴리프를 잠궈 놓고 이 배스 밸브 그러니까 우리 그 압력 탱크에서 압력을 떨어지면 자동으로 돌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체절을 하는데 이 체절을 하는 어떤 이런 차이도 보통 일반적으로 펌프가 있으면 나와서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우리가 보통 유수 검증하는 장치가 있고 나와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펌프가 됩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펌프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이 밸브 잠그고 체절 운전하고 돌리잖아요. 체절 운전이 개념이 뭐냐면 이 펌프의 성능만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펌프의 성능만. 근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전체를 어차피 헤드가 닫혀 있으니까 이 최상층 말단의 헤드가 이 전체를 다 시스템을 갖다 체절 운전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요 펌프만 하는 거, 요 펌프만 하는 체절 운전을 셔프레서 체류 감정이라고 그러고 시스템 전체를 하는 걸 1000.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부분 자체는, 이 시스템, 여기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못 하겠죠. 그래서 NFPA에서 두 가지 방법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NFPA 25에서 뭐 디젤 펌프는 최소 30분 동안 구동하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도 할 수가 있어요. 몰라도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NFPA에서는 뒤에 보면 이제 구동하는 이유가 딱 나와 있죠. NFPA 25에서 전기 모터 펌프는 최소 10분 구동하는 이유는 어차피 모터에 최저 운전을 하면 모터에 열이 발생하니까 그런 건선이나 어떤 이런 코일 같은 게 열 받으면 경련 변화에 의해서 전동기 수명을 감축시키잖아요. 그 이유예요. 그걸 갖다 내가 생각한 대로 풀었으면 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펌프를 30분 동안 구동하는 이유는 펌프하고 이 엔진 펌프는 좀 틀리거든요. 30분 동안을 구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전기는 이 에너지원이 전기니까 깨끗하지만 펌프는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기름이 들어가니까 기름에 대한 어떤 이런 이렇게 문제도 좀 있고, 아니면 또 전체 어떤 연료의 어떤 이런 부분이 보통 기름하고 이렇게 습기가 차요, 배관에. 물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연소. 여기 보면 뭐냐면, 왜 스테이킹 방지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불연소 어떤 방지 어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10분 동안, 30분 동안 구동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에 불났을 때 이게 제대로 도나 안 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그런 개념이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일반 펌프에서도 릴리프 밸브를 갖다 설치해 놓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부분에 열이 받으니까 물이 좀 흘러가서 물이 좀 돌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좀 참견을 해봐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FPA 25 코드가 별도로 되어 있다는 건 소음 펌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미국에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매주, 매월, 매년, 이걸 갖다가 점검을 합니다. 굉장히 점검을 해요. 그리고 매주 30분씩 돌려요. 여기는 보면 지금 보통 NFPA에서는, 매월 30분씩 돌린다고 돼 있죠? 여기 앞에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30분씩 돌리죠. 이거 보통 매월 30분씩 NFP 코드에 보면 매월 30분씩 돌리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교재에 보면 IRI라는 보험회사 있죠. IRI. 이거 보험회사거든요. IRI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수온도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전부 설비를 해놓거든요. 관리를.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갭수로 바뀌었어요. 갭수. 이 보험회사에서 주는 어떤 기준은 뭐냐면 일주일에 30분이에요. 30분 해가지고 이걸 갖다 항상 기록을 해놓습니다. 근데 월 점검해 놓고 연 점검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일반 사람이 점검을 못 해요. 전문가 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 펌프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걸 갖다가 좀 인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는 보면 릴리프 밸브 어쩌고 그러는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릴리프 밸브는 어차피
압력에 의해서, 펌프 압력에 의해서 압력이 차면, 압력이 가지면 지가 이렇게 물이 넘어가서 이렇게, 물이 새거나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교재를 보니까, 이게 어떤 교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그 NFP 코드 같은 어떤 이런 부분은 기술사를 하려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봐야 되냐 하냐. 지금 교재도 많고 공부얘기도 많지만 NFP 코드의 중요한 부분을 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기서 다 따왔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지금 성능위주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꾸 이게 소방에 대한 어떤 이런 법 규정도 바뀌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전부 NFP 코드에서 가져오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분을 갖다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이렇게 좀 보고 그렇게 항상 찾아봅니다. 기술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자, 세 번째 문제. 이거는 우리 CO2 설비에 대한 그 전역 방출 방식. 이게 신부하제 전역 방출 방식을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 조건을 주죠. 근데 이 조건을 갖다 왜 주냐 하면 조건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계산을 하거나 어떻게 할 때 어떤 이 조건 부분을 내 의미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정량적으로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줍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유유출. 자유유출 상태에서 목재 가공품 창고에 소화에 필요한 소화 약재량을 구하시오. 이게 보면 우리 하자님 기준이 딱 있어요. 저도 옛날에 외우는데 서전 방목해가지고 최적당 2kg 이렇게 해가지고 외운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유출에 대한 목재 가공에 필요한 소화 약재량. 첫 번째 물어본 게 소화 약재량이죠. 두 번째 물어본 게 뭐 물어봤냐면, 저장 용기 수량과 저장 용기 수량과 저장 용기 수량과 또 뭘 물어봤냐면, 소화 약재량, 저장하는 소화 약재량, 그죠? 저장 용기의 소화 약재량.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소화 방출 시간이에요, 방출 시간. 나 이 문제가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암기를 하는데, 암기한 걸 써먹어야 되잖아요. 써먹을 때 어떤 이런 조건에 줘가지고 문제를 주는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이 소화 약재량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무유출이나 아니면 어떤 자유유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CO2는 자유유출을 씁니다. 내용은 나와 있죠. 무유출하고 자유유출. 약재가 방출되는 동안 누출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 좀 보수적인 설계죠. 약재량이 많겠죠,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자유유출은 방출되는 약재와 방호구역 내에 공기가 혼합되어서 이때 유출 농도는 방호구역 내 소화약재 농도에 비례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유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볼까요? 이거는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두 가지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방법과 아니면 화자 한 잔 표에 대한 방법이 딱 나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계산을 하면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좀 화재 안전 기준의 표를 보면 2.0이 6kg. 그 여기 조건을 보면 온도가 10도예요. 그 다음에 최적이 400제곱미터로 돼 있죠, 이게. 400제곱미터 돼 있죠. 그 다음에 설계 농도가 65% 돼 있고, 근데 목재 가공품, 이렇게 씁니다. 용기는 45kg짜리 씁니다, 용기는. 병당, 그죠? 그 다음에, 어차피 개구부는 자동 패스되니까 누출되는 거 어떤 이런 거 계산하기 힘드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동 패스되는 걸로다가, 소화 확재 양출량은 설계 농도 도달 시간으로 가정한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기타 다른 조건을 무시한다. 이래야지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차피 소화 약재량에 대한 부분은 400제곱미터고
여기서 제곱미터당 2kg씩 하니까 400 곱하기 2 하면 800이 나와요, 이거. 그럼 이 800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이게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표나 수치상 이런 부분은 시험에 의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가 스프링 쿨러에 들어갈 때 25mm는 헤드를 하나 놓고 30mm는 2개 놓고 뭐 이런 거 2개, 3개 놓고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시험을 해보니까 이런 가정하다. 그래서 약속을 규약배가 아니라 규정을 정해놓은 게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수리 계산이나 아니면 우리가 계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조건에 맞춰서 집어넣겠죠. 자, 여기서 이 목재 가공품 저장의 온도를 갖다 10도로 정해놨어요. 10도로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정소화약제 불활성 가스기 계산할 때는 보통 기준을 20도로 둡니다. 상온을 둬요. 근데 상온보다 온도가 낮아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산할 때 청정에서 보통 계산할 때 약재량을 30도로 보통 합니다.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보통 한 30도로 넣으면 약재량을 좀 더 이렇게 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기준을 이렇게 뒀는데, 하여튼 목재 창고니까 한 10도 정도 되겠죠? 어떤 평균 온도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약재는 이렇게 나오고 간단하게 계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물어본 게 저장 용기 수량이에요. 저장 용기 수량. 800이 나왔으면 들어가는 게 45kg씩 들어간대요. 그러면 800 저장 용기 수량은 800 나누기 40개면 한 18병 정도 나오죠? 18병 나오나요? 계산이 이렇게 풀립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또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소화약재량은 그러면 18 곱하기 소화약재량이 45kg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 나오죠? 나오는 게? 얼마 나온다고요? 810kg. 왜 이거 물어보냐면, 우리가 계산했는데 800이고, 나올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810kg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출 시간은, 내가 좀 다시 설명을 좀 드리지만, 무유출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무유출. 이건 어차피 간단하게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려도 맞는 답이에요, 이게. 이게 정량적으로 정확히 나오는 답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갖다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를 갖다, 기본반에서 다 배우겠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 유량에 대한 건, 2.353, 곱하기, 표적이죠? 요식을 좀 이해를 해야 돼, 요식을. 2.354. 이게, 여기서 요거는 이제 중량이 킬로그램이 나오거든요. 그 단위 환산을 내면, S의 단위 환산을 내면, S가 비체적이죠, 이게. 비체적. 보통 우리가 밀도 보면, 세제곱분의 킬로그램인데, 이건 킬로그램분의 세제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역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킬로그램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아시죠? 그런데 청정소화약제 불활성계는 여기다가 S분의 VS를 넣어가지고 요게 상온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다 여기다 보면 최적을 곱했는데, 그래서 이 C는 설계농도 값이에요. 설계농도 값. 근데 이 값을 다 줬어요, 여기서. 문제에서. 그죠? 65% 줬기 때문에 이걸 풀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온 게 벌써 796.972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화재안전 기준의 표에서 집어넣어서 푸는 거나, 실질적으로 무유출을 가정해서 계산해서 풀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답을 갖다 얻으려면, 실질적으로 화재안전 기준의 표에서는 정확한 값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체적인 뭔가를 또 따져봐야죠. 이게 다 보면 청정소화약제도 있고, 화재안전기도 있고, 청정소화약제 같은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어떤 농도가 있어요. 각 어떤 소화약제마다 농도가, 허용 농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선형상수,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선형상수에 대한 부분.
이게 여기서 K1 값이고 K2 값인데 이게 마이너스 273도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값. 그러니까 실제로 요게 K1 값이면 요게 이제 K2 값이 되겠죠. 그죠? 온도에 따라 올라가는 거니까. 그 나중에 이제 할 때 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K1하고 K2 값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되냐면 이 S, 비체적 값은 K1 플러스 K2죠. K1 플러스 K2.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온도 값이 올라가죠. 온도에 올라가면, 이게 온도죠, 이게. 온도 상승에 의해서 값이 올라가는 거. 이게 온도가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10도는 주어졌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중요한 건, 이 온도 상승가가 보통 상온에서 한 20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30도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또 주어졌나, 공식이? 여기서 보면, 중량이, 약질량이 2.304 로고 100마리에서 C분의 100 곱하기 S분의 V인데, 이 최저값, 이게 올라가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약질량이 좀 증가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 이게 약질을 많이 넣으면 소화 성능이 늘어나겠죠. 그런 개념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자유 유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뒤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소화약제 방출 시간. 이게 딱 나오죠. 봅시다. 앞에 건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810kg가 실질적으로 저기 계산상은 800kg인데, 약제량을 갖다 병에다 49일에 놓으면 18병을 넣게 되면 810kg가 나온다. 제가 왜 말 빨리 했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제량이 이렇게 저장이 되고 실질적인 약제량, 그 다음에 방출 시간은 화재 기준의 전역 방출 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화재 대상물의 경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 농도가 2분 내에 30% 도달이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이런 기준. 그래서 여기다 기준을 해서 풀어보면, 그래서 X값, 배관의 최소 유량을 하면은 쭉 풀어보니까 Q는 270에 나오는데 132가 나와서 이걸 갖다가 30% 계산을 해보니까 설계 농도의 농도 30%이죠.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실질적으로 뭐 한 6분 정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제량 방사 시간이. 근데 이건 지금 온도에 대한 내용은 보정량이 없네요. 온도에 대한 보정량이 없어요. 예. 온도에 대한 그걸 하다 무시를 했어요. 무시를 한 겁니다. 온도에는 계구부에 이런 부분에도 조회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주는 조건만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예. 문제에서는 온도 10도를 줘놔서 예. 다시 보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게 되게 기술자적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조건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라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차점을 할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관점만 보시면 됩니다. 자, 4-4. 지금 이 단열재 설치 공사 중 경질 폴리우레탄 발포 시 화재 예방 대책에서 설명해래요.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요? 난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게 뭐, 우리가, 한국산업안전공단 있죠? 거기 뭐 코사코드가 있어요. 코사코드. 산업안전공단의 그 코사코드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진짜 코사코드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진짜 정말 환장하겠어요. 아까 처음에 1번 문제도 그래요. 이 문제가 전기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KS 기준이나 ISO 기준에서 정확한 제품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른 거에 대한 성능 기준을 쓰려면 이해가 가요. 어떤 이상이면 소방에서 KS 받은 거는 일단 무조건 면제가 돼요. 무조건 적정한 거를 봅니다. 그렇지만 KS 인증이 없는 어떤 부분은 KSF라고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 걸 써야 되는데 그런 제품이 나왔으면, 아니면 소화전이라든지 소화설비 같은 게 나왔으면 내가 좀 이해를 했는데, 이 전기를 갖다 이렇게 낸 거에 대해서는 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소방 시험은 공평한 거고, 소방에서 이 전기에 대한 전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 출제자의 의도를 그렇게 좀 생각해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면 이 코사 가이드, 코사 코드를 보면 산업엉단에서 이게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게 왜 나왔냐면 이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마 이거 준비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게 지금 현장에서 이 단열재 이런 부분에 공사 중에 불이 많이 나잖아요. 이게 불이 많이 나고 또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뭐 현장에 있으신 분도 알겠지만 이 단열재 프레폼을 이렇게 막 뿌릴 때 이게 뭐냐면 이게 석유화학 제품이거든요. 이걸 갖다 뿌리면서 뿌리는 자체에서 이게 가연성 증기가 발생이 돼요. 점화하고 있으면 그냥 점화 하나 있으면 그냥 뻥 터지는 어떤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사가 소방 기술사가 좀 챙겨라 이런 의미에서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방 기술사는 재난 안전 전문가예요.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안 끼는 데가 없고 그리고 이 공부 범위가 넓어요. 뭐 화학부터 유체역학부터 전기공학부터 뭐 너무 많은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깊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이해만 하고 쓰면 돼요. 이런 부분도 만약에 다른 걸 못 잡았으면 저 같은 경우는 대충 감을 잡아서 이걸 갖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차피 여기 주죠. 발포 작업 중 작업포. 그래서 발포 작업 중은 하기 전에 회의를 하고 소화기구를 배치하고 정전에 대해서 비상 조명격으로 쓰고 또 안전 교육을 하고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유해 가스가 있을 때는 배기 장치를 하고 딱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보면 페인트 칠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배기판 하나 놓고 이렇게 빼내고 이러거든요.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는 안전수칙을 지키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소방기술사가 시험 중에 좋은 게 뭐냐면 6문제를 주는 건 2문제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소방기술사 공부하면서 버리는 걸 잘해야 돼요. 버리는 걸 잘해야지 합격을 빨리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걸 다 가져가려면 한 문제 그냥 나한테 벅찬 걸 가지고 인터넷 뒤져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개념 이해하고 이해만 하고서 버리는 거 잘 버려야 돼요. 우리가 유체역학 공부하면서 공식 몇 개만 딱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기본하고 이걸 갖다가 그냥 유도까지 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보면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죠. 말이 좀 빠릅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상 제조소의 위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설비에 대한 기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셔요. 이거는 아마 다 쓰셔야 됩니다. 이거 위험물 쪽에 우리가 위험물을 보통 버리고 가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적고 가요. 이거 하고, 많이 있거든요. 법의 규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갖고 가셔야 됩니다. 건축물의 구조, 배출 설비,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등급 위험물, 1등급에 대한 소화 설비에 대한 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꼭 챙겨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딱 위험물 안전관리부서 제조소의 위치, 구조, 그 다음에 설비 기준에 대해서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시오. 쓰시오가 아니고 법을 쓰시오가 아니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진짜 실질적으로 건축물 구조를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써야 돼요. 거기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답안지를 만들거나 쓸 때는 그 내용만 적는데 이게 왜 지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하층이 없을까? 왜 지하층이 없어? 그 지하층이 없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물이 고이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사 시험은 논술이기 때문에 설명했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이제 5번은 넘어갑니다. 자, 6번이 중요하죠? 6번.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왜 빨리 했냐면 제가 요걸 빨리 끝나고 소방기술사 공부해서 도움이 좀 할 걸 좀 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빨리 하는 겁니다. 어차피 법서를 쓰는 건데 그 부분을 그냥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반 감지기와 아날로그 감지기의 주요 특성. 일반 감지기의 특성.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수신기의 기능, 신뢰도 네트워크 시스템의 피어투피어와 스탠드얼론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설명만 드려도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냥 답안지 안 보셔도 됩니다.
일반 감지기가 우리가 이제 그 일반 감지기가 중에 감지기가 이제 보통 이제 연기 감지기하고 열 감지기로 크게 나누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재가 나면 처음 연기가 나고, 불꽃이 나기 전에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일반적인 감지기는 이게 이게 0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감지기가, 여기 붙어 있는 이 감지기가 뭐냐면, 붙으면 화재 신호가 하는 거죠. 어디로 가요? 수신기로 가죠. 수신기로 가서 화재를 갖다가 여기서 결정을 해요. 감지기에 딱 붙으면 무조건 수신기로 가니까. 그런데 이 아날로그라는 어떤 개념은, 이건 디지털을 갖다 일반 감지기라고 봅시다, 이게. 디지털 1하면 0이잖아요. 아날로그 감지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온도를 보고, 여기에 보면 온도에 따라, 이게 기계예요, 기기가 신호값을 보내는데, 아날로그 감지기는 불이 나거나 어떤 온도가 올라가거나 어떤 여기 농도, 이건 어떤 영감지기가 되겠고, 이건 열감지기가 되겠어요. 온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현장에, 여기에 있는 상황을 보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재의 신호를 어디서 잡냐면 수신기에서 잡아요, 수신기에서 여기다 명령을 내려. 화재인지 아닌지 여기서 지금 결정을 한다고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아날로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계기는 똑같아요. 우리가 아날로그라는 계기는 모종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불이 났어요. 감지기가 들어와요. 불이 나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서 보내는 건 뭘로 보내냐면 이 수신기를 뭘로 보내요? 신호값으로 보내요. 신호값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신호값으로 보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DC 볼트 쓰고 미리암페를 쓰는데 보통 4mA에서 20mA를 보냅니다. 요거를 한번 잘 이해하시면 전체가 이해가 돼요. 자, 이게 여기 하면 12mA인데 여기다 이게 50%예요.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등분 아니면 16등분을 나눴습니다. 16등분. 그죠? 4에서부터 20까지 16등분이죠. 계기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상태가 되든 그 상태를 받아서 뭐 열이 됐든 연기가 됐든 올라가면 여기서 올라가는 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호값으로 보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우리가 일반 감지기, 이 디지털 쪽은 선이 끊어져도 여기서 몰라요. 명령을 저기서 주니까 선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선이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단선된다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다 뭘 달아요? 저항을 달아놓죠. 감지기 끝에다. 저항을 다루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자체는 항상 이 실에 대한 걸 갖다가 여기 이제 영감지기가 붙어 있으면 연기에 대한 농도를 갖다가 여기서 변환을 시켜가지고 일을 보냅니다. 수신기로. 이 값을. 다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럼 전기 보내는 선이 끊어졌다. 그럼 여기 0이 되겠죠. 뭐 수신기에서 뜨는 건 고장으로 떠요. 고장으로 뜹니다. 그런데 이 신호값을 갖다가 마음대로 여기서 이 신호값을 갖다가 마음대로 끊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요만큼 왔다. 여기가 뭐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8mm 왔다. 8mA다. 여기가 그러면 얼마냐면 보통 한 25% 되겠죠? 한 25% 정도 됐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뭘로? 이걸 갖다가 뭐 화재 예비, 불을 낳는 어떤 조짐이다. 이렇게 수신기로 보내면 수신기를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다가 이걸 끊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그럼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감지기는 일반적으로 감지기는 딱 정해져 있지만 아날로그 감지기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이 부분을. 온도가 많이 있는 데는 거기다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 가지고 2개, 뭐 3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죠? 지금 말씀드린 게 키워드가 바로 그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날로그가 비싸도 써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린 교재는 전부 다 시간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쪽 시간하고 어쩌 농도에 대한 어떤 부분은 그래서 모든 계기가 이런 그 아날로그 값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현장에 있는 실시간 온도나 농도나 우리 저기 소방이니까 온도하고 농도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 연기의 농도 이 부분을 갖다가 저기 받아서 한다. 그러니까 비하 보조가 많이 난다. 그러면 어떤 설정 값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공장에서 딱 설계할 때 이건 딱 정해져 나와요. 보통 2개. 그럼 만약에 준비 작동식 같은 거는 보통 물분무등 소화 설비에는 감지기를 2개가 동작을 해야지 저기 기계가 설비가 돌게끔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여기다 접점을 2개를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가지고 되는 어떤 감지기 하나로 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이렇게 씁니다. 하나 가지고 2개 받아가지고 여기는 뭐냐면 경보 피난하시오. 여기는 설비 연동 펌프를 돌려야 되겠죠. 불이 났으니까 이만큼이 딱 농도가 이만큼이 딱 올라오면 여기 보는 신호 값은 보통 한 10이라고 그러면 이게 딱 들어오면 아 저쪽에서 오는 값이 뭐 온도 뭐 몇 도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기기니까 신호 값을 보내. 이 컨버터를 써가지고 좌측으로 보낸다. 그러면 아날로그라는 건 디텍터 검출에는 이런 아날로그 이 감지기라는 어떤 이런 부분은 감지기에서 수신시키로 바로 가요. 아무것도 그냥 저기 뭐 신호값이 바로 가되니까 거기서 수신기로다가 바로 갑니다. 이게 바로 보내요. 그런데 이런 접점 같은 거 우리가 뭐 발신기 같은 거 아니면 경종 울리고 뭐 이런 거는 중간에 뭘 써야 되냐면 중계기를 써야 돼요. 중계기에서 접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신호값을 보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 차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가는 감지기 자체가 미리암페어면 굉장히 아주 약한 어떤 이런 전류죠. 이 전류가 다른 거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서 뭐 가는데 다른 거하고 이렇게 하면 전자유도나 어떤 파워 케이블에 어떤 영향을 받으면 신호값이 안 갈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아서 세퍼레이팅, 격벽을 설치하고 15cm 이격을 시킨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이 기준이. 그것까지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진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건 써볼 때가 엄청 많아요, 이 부분에는. 이게 진짜 이 부분을, 그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여기 자체가. 자, 볼까요? 일반 감지기는 0하고 1입니다. 그죠? 동작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뭐 바이메탈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들어오는 부분을 딱 해서 하나인데, 아날로그는 그 지역의 현장에 대한 농도나 감도나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면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가 뭐 이렇게 쭉 이제 저기 지하구 같은 거 사람이 상주를 안 했는데, 거기서 딱 보면, 지금 현재 온도가 지금 지하실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는구나. 이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변화만 시켜주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건 볼까요? 아날로그 감지기 주요 특성, 자기 진단 기능, 뭐 오염 탈락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 보면 온도, 연기, 농도의 다단계 표현이 가능하고 주소는 건 뭐냐면 요 자체가 요 위치 우리가 아날로그나 어드레스 감지기하고 또 아날로그 감지기하고 틀립니다. 주소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상태만, 그 위치만 보내는 거예요. 주소형은 여기에 있는 것만 보내는 거고, 아날로그는 그 위치하고 거기에 있는 상태까지 보내는 게 아날로그 주소형 감지기입니다. 그렇게 해죠. 아날로그 감지기는 이게 사실 뭐 되겠죠. 그래가지고 감지기마다 전부 다 이게 고유 번호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4번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디서 봤냐면 우리가 이제 PLC 같은 데 보면 키가 이제 보통 뭐 36개짜리 쓰는 것도 있고, 뭐 32개, 16개 쓰고 이렇게 쓰는데, 그 부분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카드를 꼽아가지고 다 받습니다. 그게 이제 R형 수신기예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소방기술 검정 기준이나 성능 기준에 보면, 현장에서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아날로그 주소형 감지기를 썼을 때는, 아날로그형 수신기를 써야 돼요. 아날로그 감지기를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신기를 써야 된다면 이건 말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걸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그 아까 뭐 기술 기준이나 어떤 그 고시에 나온 그런 부분은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요거는 저 한번 됐던 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소 표시용이기 때문에 중계가 필요 없고, 연기, 온도, 농도의 다단계 표시가 가능하고, 감지기의 감도 및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 감도 조정 가능. 어차피 감도 조정은 다 가능한 그 뜻이고. 자, 배선은 뭐냐면, 중계기를 거치지 않고 수신기를 바로 가야 돼요. 여기는 신호값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어떤, 온오프 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펌프 돌리는 이건 다 온오프예요. 그렇지만 이건 신호값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4에서 20mA 사이에 대한 갑니다. 그럼 테스트는 어떻게 했냐? 여기서 이제 이 선에서 여기서 이제 DC 발시기로 아니면 이 미리암페어 발시기에다 딱 12mm 보냈을 때 딱 떴을 때 저기서 50%가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하나 좋은 게 뭐냐? 수신기 앞에서 딱 서 있으면 모든 걸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전체로 다. 100층이 됐든 200층이 됐든. 그리고 선 한 가닥으로 다 도니까 상당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 전선이 아닌 차폐선을 사용해야 한다. 쉴드, 차폐, 전자유도나 받기 위해서 쉴드선을 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이 길기 때문에 차폐선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전류가 아닌 디지털 데이터를 수신한다. 다시 이건 틀린 얘기예요. 전류가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가 아니라 디지털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건 보통 이제 계획에서 보내는 거고, 요새는 발전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변환해서 값을 보내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뭐 자기 보상 알고 좀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 내용은 뭐 별 볼 일 없어요. 자, 인텔리전트 수신기. 제가 1시간은 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텔리전트가 뭐 신사라는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 기능을 한번 볼까요? 기능의 자가 진단 및 선로 감시 기능. 자가 진단이 어차피 여기서 보내는 값을 여기서 받으니까, 수신기에서 받으니까 그런 내용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중 감시 기능. 그 예비 경고 기능. 접점을 따면 여기서 따도 되고 여기서 따도 되고 청이나면 예비 경고를 받을 수가 있죠. 이 정도 위험 신호다. 이 정도 위험 신호다. 이런 걸 다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농도를 값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 값을 갖다가, 이 값은 수신기에서 보는 값이고 이 값은 현장에서 보는 값이에요. 이건 보내는 값이니까. 예비 경보 기능, 집중 감시 기능, 그 다음에 피어 투 피어 스탠드 언론 기능. 뭐 나중에 뭐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피어 투 피어가 또 나오죠. 피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피어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뭔가 동료라는 뜻이야. 대등하다 이거예요. 대등하다. 보통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이 부분이 마스터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어요. 마스터는 주인이고 슬레이브는 종입니다. 종. 주종 관계로 되어 있어요. 주종 관계. 근데 이거는 이 피어 투 피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란 뭐냐면, 우리가 수신기가 이렇게 있고, 이 수신기가 이렇게 보통 루프로 걸려 있는데, 나중에 통신 방식이 또 배워요. 뭐 485 통신이 무슨 방식이니 나중에 배우는데, 이 수신기가 이게 마스터면, 중앙통제실에서 이걸 다 보고 있겠죠? 그럼 이런 수신기는 또 어디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거는 대단위 건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여기서 또 여기는 뭐 A고 여기는 B면 여기는 본부가 되겠죠. 이 부분을 자체를 갖다 동등하게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가지고 신호만 절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자체 내에서도 어떤 신호값이나 어떤 상황을 갖다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
건물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게 피어 투 피어 개념이고, 스탠드얼론 기능은 뭐냐면 이 자체에 이것도 볼 수 있는데 이 자체에 뭐 CPU나 아니면 저기 뭐 자기 자체적으로 전원 공급 장치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스탠드얼론. 혼자서도 설 수 있다. 피어 투 피어 개념은 이 마스터하고 슬래브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인 개념이다. 아마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딱 나올 것 같아요. 딱 저기 뭐야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한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내용이 그렇게 있을 거고, 나중에 통신 개념에 대한 그렇게 개념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해를 하시면 돼. 이해를 하시면 원래 사실 기술사 50%는 뻥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50%는 뻥이에요. 무슨요?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걸 갖다 누가 감히 틀렸다 맞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있는 내용은 교재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생각이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걸 변형시킬 수도 있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조금 중요하니까 집중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기술사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진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뭐 교재가 어떻고 그리고 기사 시험은 진짜 1 더하기 1은 2만 딱 나오면 되는데 기술사 시험은 도대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교재에 있는 내용은 많은데 그걸 다 써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기 보면 지금 4교시 문제가 벌써 몇 페이지냐면 우리 후배가 이걸 만들어 줬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우리가 보통 기술사 시험을 보면 보통 25점을 2페이지 이상 써야 될 거 아니에요. 25분 안에.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써야 된다고. 그리고 어차피 두 문제는 버리겠지만, 그러면 보통 이제 1교시에도 10문제 써야 돼요. 써야 점수를 주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니까 기본반 분들이 많이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사 공부는 소방기술사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소방기술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소방기술사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써야지 점수를 받고 합격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방기술사는. 어떤 상황이든 불이 꺼져야 되고, 어떤 상황이든 피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소방법 제1조 1항이에요. 재산보호, 인명보호. 재산보호, 그러니까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소방법 1조잖아요. 그게 소방은 답니다. 그러면 인명보호는 피난을 해야 돼요. 경보설비가 피난이죠. 그리고 피난을 하기 위해서는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될 때 피난이 가장 정해진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기술사는 관점에선. 두 번째는 또 뭐가 되냐면 적응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소화약재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뿌리면 이게 확산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금속화재에 물을 뿌리면 물을 갖다 뿌리면 H2O인데 H2O가 이게 지금 공기결합이 되어 있는데 H2O가 이게 소화약재지만 이게 해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수소하고 산소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떤 환경, 거기에 맞는 설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성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선이야, 이게. 모든 거. 왜 그럴까요? 소방이라는 어떤 설비는 부가가치가 안 나오잖아요. 전기 설비는 우리가 쓰고, 기계 설비는 쓰고 어쩌고 그랬는데 부가가치가 안 나오니까 돼. 근데 기술사는 어떻게 봐냐면 이걸 봐야 돼요. 어떤 상황이 돼도 꺼져야 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지금 신뢰성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 신뢰성이라는 부분은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적정한 선을 가져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부하시면서 아마 우리 소방은 여러 공학도 많고 많이 배우는데 특히 위험성에 대한 걸 배워. 위험성.
리스크를 갖다가 어세스먼트 하는 겁니다. 이걸 아날라이징이에요.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소방 공부를 처음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면, 이 위험성 평가를 나한테 적용을 한번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 리스크가 뭔가? 내가 소방 공부를 하는데 방해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방 공부를 하는데 방해되는 게 뭘까? 근데 그걸 갖다 끊어야 돼요. 어차피 소방 공부는 그래도 한 2년 이상 해야 되잖아요. 2년? 저도 3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제일 뭔가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야, 가족. 여기서 협조를 많이 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가족. 그 다음에 이제 경조사 같은 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 어제 안 가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공부 시간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어차피 내가 간섭되는 부분이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두 번째, 효율적으로 해야 돼, 효율적. 어차피 책상에 앉은 궁뎅이에 앉고 있는 시간 때문에 합격하고 불합격인데 효율적이라는 어떤 뜻은 뭐냐면 기술사 공부를 해서 버릴 걸 못 버려요. 버릴 걸 못 버려요. 잘 버리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게 빠릅니다. 내가 안 되는 건 버리면 돼요. 그거. 나중에 공부해보면 그게 옵니다. 쉬운 것부터 해서 기술사 답안 쉽게 써야 돼요. 쉽게 써야 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해만큼 쓰면 돼요. 이해만큼. 이걸 갖다가 다 내용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표로 만들든지 그림 하나 그려놓든지 이해하는 대로 쓰면 점수 되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쓰냐? 현장에서 내가 해본 거. 현장에서 뭐 문제 되는 거 많잖아. 이런 거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거 기술사 답안을 쓰는데 내가 여기 1차 합격을 하고 여기 와서 1년 동안 채점했는데 시험 문제 다 똑같아요. 왜? 교재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쓰니까. 이거보다 나 주관적인 어떤 이런 생각이 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시냐 하면 암기 당연히 해야죠. 왜? 지금 코사코드도 나오고 지금 성능 이전 기술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해서 이해. 이게 한문으로 이해거든요. 이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금이 마을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다스릴 이죠. 그죠? 이게 풀해자예요. 이게 뿔이거든요. 이 뿔. 이 칼이고 소입니다. 칼 가지고 이 소를 갖다가 분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풀이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예요. 이해. 이해가 되면 어떤 상황에도 쓸 수가 있어요. 암기도 좋지만 암기하는 것보다 좀 느려도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안 잊어버리고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내화배선. 이 내화배선하고 어떻게 연결되지? 자꾸 연결시키세요. 펌프와도 연결될 거고 손이 내화배선이 모두 연결됐고 연결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학적인 어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조금만 어려운 거 말고 쉽게 가져가세요. 쉽게. 우리가 쓰는 게 공학 몇 개 안 되지만, 그 다음에 또 법이 있죠, 법. 소방이 법이 단데,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준이 있고, 고시가 있어요. 근데 법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 그 소방 기본법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법, 화재안전, 화재 예방, 소설안법, 그 다음에 공사법,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 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법에 소방은 기준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야. 왜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충 적당히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라야. 법에 대한 어떤 부분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해서 쓰시면 됩니다. 법을 막 암기해서 쓰는 것보다 이해하고 암기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설치 기준. 이 기준은 기준입니다. 기준이 딱 두 개 있죠. 화재안전 기준. 그죠? 그래, 건축법에 대하면 건축법 시행에서 나와 있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 이런 기준. 건축법, 우리가 소방하고 연관된 게 49조부터 52조까지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에 관련된 게 기준, 건피방인데, 건피방 같은 건 아마 29조, 30조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 같은 화재안전 기준은 어차피 항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온 시험 문제 중에 화재안전 기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암기해가지고 이걸 오늘 문제를 못 풀어요.
이해를 좀 해셔야 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고실에는 어떤 이런 부분도 되게 이제, 그것이 규칙 같은 어떤 이런 부분도 이건 해당되는 것만 보세요. 근데 이 규칙은 건피방에 건축물의 피난 안정화에 대한 규칙은 잘 나옵니다. 확실해야 돼요. 이거는, 피난에 대한, 인명보호에 대한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법하고 건피방.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되냐면, 외국하고 우리나라의 기준이 어떤가? 지금도 NFPA 코드 나오잖아요. 이걸 갖다가 기술사는 좀 아셔야 되거든. 그런 부분. 그래서 하여튼, 제가 또 1시간이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1시간이 넘었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것도 없지만,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 소방기술사 공부가, 지금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교재도 좋고, 강의진도 좋고, 그 다음에 시설도 좋고, 여건도 좋아요. 옛날 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옛날처럼 뭐 서론 본론 경험해가지고 암기해서 쓰는 어떤 그런 기술사 시험 답안보다는 지금 이해를 하고 요점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갖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소방기술사로서의 뭐가 있어야 되냐?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 그게 무슨 뜻이야? 공학적인 표현이라든지 소방기술사로서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이게 어떤 계산 문제가 나오도 계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계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소방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쓰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게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쓰면 아주 좋은 답안이 나요. 굉장히 빨라요. 나중에 늦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 굉장히 빨리 합격을 합니다. 합격이 어떻게 되냐면 합격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이게 플러시바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불 타면. 이게 알파티 자승으로 이렇게 플래시오버가 오잖아요. 처음엔 불이 날 때, 이렇게 해다가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갔다가 이제 또 최적이 지나서 감속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게가 이제 합격선이고 되는데, 사실, 보통 여기서 못 올라가, 여기서. 그리고 내가 이 선을 넘은데도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를 믿으세요. 나는 합격할 수 있고 나는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가치는 여러분이 들은 대로 소방기술사가 최고의 기술자 중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받고 그리고 소방기술사 가면 실력도 있어요. 내가 봐도 소방기술사들 실력 좋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나가도 건축쟁이보다 건축법 더 잘 알아요. 근데 바로바로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